안녕하십니까. 오늘 발표를 맡은 서울수안과 대표원장 오은규입니다. 오늘은 스마일 수술과 미용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스마일 수술과 눈꺼풀 수술, 그리고 눈꺼풀 질환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서울수안과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범계역에 위치한 3층 규모 총 600평의 대형 안과입니다. 스마일 수술, 라식, 라섹 수술 등 다양한 굴절 교정 수술이 가능하고 노안백내장 수술, 망막박리 응급수술, 눈꺼풀 수술, 황반변성 유리체 주사, 녹내장 치료, 소화근시 치료 등 안과 전 영역의 치료와 진료가 가능한 대학병원 수준의 안과를 목표로 시작한 병원입니다. 서울대 의대 및 대학병원 교수 출신의 원장 3명이 모여서 세부 전공 분야의 전문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명 모두 10년에서 1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원장님들로 수술 전문 병원으로 입지를 다져가고 있습니다. 저는 스마일 라식과 눈꺼풀 성형 수술을 동시에 담당하고 있는 의사로서 오늘은 두 분야를 융합하여 수술을 결정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점을 짚어드리겠습니다. 발표에 앞서 항상 저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늦게 퇴근하더라도 힘들었겠다고 위로해주고 이해해주는 펜도곰을 닮은 아내와 딸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방송 보고 계실 양가 가족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스마일 수술, 스마일 라식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과거에는 라식 수술이 시력 교정을 대표하는 수술의 대명사였다면 지금은 스마일 라식이 시력 교정 수술을 대표하는 말이 된 것 같습니다. 스마일 라식이라고 하니 라식 수술의 한 종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사실은 스마일 라식은 틀린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마일 라식보다는 스마일 수술이 올바른 표현이 되겠고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스마일 수술이라는 말은 스몰 인시전 렌티클 익스트레션이라는 말의 줄임말로 작은 절개창으로 각막 조각을 렌즈 모양으로 빼내는 수술을 말합니다. 라식은 플랩이라고 하는 각막의 뚜껑을 만든 후 레이저를 이용해서 각막 실질 내의 각막을 깎아내는 수술입니다. 따라서 스마일 라식은 전혀 다른 수술법 두 개를 나란히 배치한 말로 엄밀하게 따지면 성립할 수 없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스마일 수술보다 스마일 라식이라는 말을 친숙하시기 때문에 저도 스마일 라식이라는 말을 자주 쓰고 있습니다. 현대적인 굴절 교정 수술은 스마일 수술, 라식 수술, 라섹 수술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각각의 수술에 대해 이미 잘 알고 계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이기 때문에 간략한 영상과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일 수술은 femtosecond 레이저 장비라는 최신 장비를 이용하여 플랩이라고 하는 각막의 뚜껑을 만들지 않고 각막의 표층을 그대로 통과해서 각막의 중간층을 잘라내는 수술입니다. 각막의 중심부를 렌즈 모양으로 잘라낸 다음 주변에 2mm 정도의 작은 절개창을 만들어서 앞서 만든 각막 조각을 빼내는 수술입니다. 이렇게 하면 각막이 얇아지고 평평해지면서 근시였던 분들이 시력이 좋아지게 됩니다. 라식 수술은 플랩이라고 하는 각막의 뚜껑을 먼저 만들고 플랩을 젖혀두고 가운데 층의 각막을 레이저로 절삭하는 수술 방법입니다. 과거에는 정밀한 칼날을 이용해서 플랩을 만들었지만 최근에는 femtosecond 레이저 장비를 이용해서 플랩을 만드는 레이저 라식이 대세입니다. 수술 후 각막 절삭 부위가 플랩으로 다시 덮이기 때문에 통증이 없고 시력의 회복이 빠른 것이 특징입니다. 다만 수술 후 눈을 다치는 일이 생기면 플랩이 찢어지거나 떨어지면서 시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라섹은 각막의 가장 표층인 상피를 벗겨내고 각막을 앞에서부터 뒤로 차례대로 레이저로 절삭하는 수술입니다.
수술 후 레이저로 깎인 각막의 표면이 그대로 겉으로 노출이 되기 때문에 통증이 있을 수 있고 상처의 회복을 돕기 위해서 의료용 보호 렌즈를 착용하게 됩니다. 플랩을 만들지 않는 수술이기 때문에 수술 후 눈이 다치는 일이 생기더라도 시력이 떨어지는 일이 없는 것이 장점이지만 스마일 수술이나 라식에 비해 수술 후 시력 회복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스마일 수술을 하기 전에는 눈꺼풀과 관련된 질환이 있지는 않은지 철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눈꺼풀의 안쪽 면은 스마일 수술이 이루어지는 각막과 직접 닿는 부위이기 때문에 눈꺼풀 이상이 있을 경우 스마일 수술의 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눈꺼풀의 위치 이상이나 눈꺼풀 수술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들은 각막 절편의 안전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눈꺼풀이 처지는 안검하수, 눈꺼풀이 안쪽으로 말리는 안검내반, 속눈썹이 눈을 찌르는 질환이 있는 경우 라식 수술은 피하고 스마일 수술이나 라섹 수술을 받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라식 수술은 플랩을 만드는 수술이기 때문에 눈꺼풀 이상이 있을 경우 플랩이라는 각막의 뚜껑이 돌아가거나 주름이 잡혀서 시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가 면역 질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데 쇼그렌과 같은 류마티스 내과적인 질환이나 갑상선 기능 이상과 같은 질환은 안구 건조증을 유발하고 각막 수술 후 상처의 치유 과정에도 깊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안과학회 가이드라인에서 밝히기를 조절이 되지 않는 자가 면역 질환은 굴절 교정 수술의 금기 사항으로서 특히 눈꺼풀과 눈 주변의 조직의 형태학적인 변화가 크게 발생하는 갑상선 안병증과 같은 질환의 경우 스마일 수술을 하기 전 성형외과 진료를 보고 눈꺼풀의 위치 이상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갑상선 안병증은 자가 면역 질환으로서 갑상선 호르몬이 정상보다 많이 분비되어 몸의 에너지가 빨리 소모되고 많은 신체 기능이 항진이 되는 질환입니다. 갑상선을 자극하는 자가항체는 갑상선뿐만 아니라 눈 주변의 지방 조직과 눈을 움직이는 외양근을 함께 자극하여 조직을 비대하게 만들고 붓게 만듭니다. 그래서 안구가 돌출이 되고 눈의 충혈이 심해지고 눈을 감아도 각막이 겉으로 노출이 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는 스마일 수술 후 각막 상처의 회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스마일 수술 전 반드시 조절해야 하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스마일 수술 이후에는 안구 건조증이 생길 수 있는데 스마일 수술, 라식 수술, 라섹 수술 세 가지 수술 방법 중에서는 일반적으로 라식이 안구 건조증이 가장 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수술 6개월 후 환자의 20에서 40%가 일시적인 안구 건조증을 겪을 수 있는데 절편 형성 과정에서 얕은 각막신경과 같은 각막신경이 모두 손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각막신경 절단으로 인한 각막의 감각 저하는 각막의 눈 깜빡임 반사를 방해하고 각막 상피세포에 대한 신경 영향 자극을 감소시켜 눈물 생성의 저하와 눈물막 불안정을 초래합니다. 한편으로 안검하수 수술도 안구 건조증을 유발할 수 있는데 특히 안검하수 수술 이후 눈이 덜 감기는 토안이나 눈꺼풀의 후퇴가 동반되는 경우 안구 건조증이 심해질 수 있고 눈꺼풀이 위로 올라가면서 각막과 결막이 외부로 노출되는 면적과 시간이 증가하면서 눈이 많이 건조해질 수 있습니다. 밀러근 결막 절제술과 같은 특수한 형태의 안검하수 수술을 받는 경우 수술 과정에서 결막이 절제되면서 결막 내 술잔 세포와 부눈물샘이 제거되어 눈물의 생성량 자체가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마일 수술을 받은 사람 혹은 받을 예정이 있는 사람에서는 안검하수 교정이나 상안검 성형술을 보수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눈꺼풀이나 속눈썹의 위치 이상이 있는 경우 그리고 각막과 결막의 노출이 증가한 경우 안구 건조증과 각막 상피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굴절 수술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플랩 합병증의 발생 위험을 높입니다. 예를 들어 라식 후 상피 결손이 있으면 정상 대조군 대비 미만성 층판 각막염 발생 위험이 24배 증가한다는 연구 보고가 있었고, 따라서 이런 상태가 있는 환자는 굴절 교정 수술 전 눈꺼풀 상태를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굴절 수술 이전에 안검 위치 이상을 교정해야겠습니다. 라식 수술의 모식도인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각막 플랩이라고 하는 각막의 뚜껑을 만들고 다시 덮어두는 수술이기 때문에 수술 후 각막의 표면이 수술 전보다 불안정해지면서 수술 후 눈꺼풀의 이상이나 속눈썹 찔림에 시력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외에도 아래 그림의 맨 왼쪽 그림처럼 눈꺼풀이 안구 쪽으로 말려 있는 상태를 안검 내반이라고 하고, 오른쪽 그림처럼 눈꺼풀이 바깥쪽으로 말려 있는 질환을 안검 외반이라고 합니다. 안검 내반은 속눈썹이 안구를 찌르면서 각막 표면에 상처를 만들어서 스마일 수술 전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수술 후 각막의 치유를 방해하고 플랩이 안착하는 것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각막의 염증 반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맨 오른쪽의 세로로 긴 그림은 눈꺼풀의 위치 이상은 없지만 속눈썹에 문제가 있어서 각막이 영향을 받는 모습을 표현한 것인데, 여기 있는 두 번째 그림은 천모난생이라고 속눈썹이 자란 위치는 정상적이지만 속눈썹이 자라는 방향이 안구를 찌르는 방향이어서 각막의 아래쪽에 상처가 생기는 질환이고, 세 번째 그림은 두 줄 속눈썹증이라고 해서 애초에 속눈썹이 자라는 위치가 잘못되어서 속눈썹이 안구를 찌르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눈썹이 안구를 찌르게 되는 경우에는 각막 표면에 기계적 각막 찰과상, 각막 치유 불량, 플랩의 탈위, 감염이나 층판 각막염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질환은 각막 수술 전에 반드시 교정되어야 하겠습니다. 갑상선 안병증이 있는 환자는 안구가 돌출되면서 아래쪽 흰자위가 많이 노출이 되게 됩니다. 이를 안구 공막 노출이라고 하는데, 이런 환자에서는 각막의 치유가 불량하거나 각막이 녹아내릴 위험이 있습니다. 안검 후퇴는 갑상선 안병증에서 가장 흔히 나타나는 증상으로 마찬가지로 눈에 건조증을 유발하고 수술 후 각막 상처의 회복을 방해합니다. 이 밖에도 갑상선 안병증 환자에서 안구 돌출이나 토환이 발생될 수 있는데 모두 스마일 수술 후 회복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특히 눈 상태가 짧은 기간 동안 빠르게 변화할 수 있는 갑상선 안병증의 활성화기에는 스마일 수술을 절대 받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안화 지방과 외안근의 염증 섬유 반응이 활발하고 안구 돌출이 계속 진행되는데, 이렇게 되면 각막의 형태에도 변화를 주어서 안구 굴절률이 변화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염증은 가라앉고 안정된 눈꺼풀 위치 이상만이 남게 되는데, 이때 눈꺼풀 위치 이상을 먼저 해결하고 스마일 수술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갑상선 안병증으로 인한 안구 돌출의 치료는 전통적으로 안화 감압술이라는 수술밖에 없었지만, 현재에는 단일 클론 항체 주사의 등장으로 수술 없이 3주에 한 번씩 총 8번의 주사 치료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태페자 이외에도 현재 10여 가지 후보 물질들이 전 세계적으로 연구 중에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로서는 활성 갑상선 안병증 상태에서는 굴절 교정 수술은 절대 금기 사항이 되겠고, 안정기에 들어선 지 최소 6개월 이상은 지나야 스마일 수술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갑상선 질환이 있으나 갑상선 안병증이 동반되지 않은 환자의 경우에는 굴절 교정 수술이 엄격히 금기인 것은 아니지만 안구 건조증의 위험과 갑상선 안병증이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대단히 신중히 접근해야겠습니다. 눈꺼풀의 위치와 모양은 각막 지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안검 내반이나 안검 외반 같은
눈꺼풀의 위치 이상과 눈꺼풀 종양, 피부 이완, 안검하수는 각막에 압력을 가해서 난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스마일 수술 이후에는 각막이 얇아지면서 각막이 본래의 형태를 유지하는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눈꺼풀의 위치 이상의 영향을 받는 정도가 증가합니다. 안검 외반은 난시를 심하게 만들고 안검 외반을 수술로 교정하면 난시가 호전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콩다리끼는 특히 병변이 단단하고 크며 윗눈꺼풀에 위치할 경우 난시를 심하게 유발할 수 있는데 콩다리끼 절제술을 시행하면 각막 표면의 수차를 줄이고 시력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눈꺼풀 피부가 늘어지고 눈 뒤의 안화지방이 앞쪽으로 불룩하게 탈출한 경우 또는 안검하수가 있는 경우에는 눈꺼풀이 안구를 누르는 압력이 증가하여 각막 주변 부위 난시를 유발하고 눌린 각막 부위가 평평해지게 됩니다. 이는 난시가 심해지는 것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결국 윗눈꺼풀 성형술을 통해서 치료할 수 있고 특히 20대에서 30대의 젊은 연령에서는 콘택트 렌즈의 사용이 빈번하기 때문에 콘택트 렌즈의 사용 때문에 발생한 안검하수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안검하수의 교정 수술 방법은 눈꺼풀 올림근의 기능이 얼마나 좋으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능이 좋은 경우 눈꺼풀 올림근 너림줄 교정술, 윌러근 결막 절제술을 통해 안검하수를 교정할 수 있고 기능이 나쁜 경우에는 이마근 걸기술이라는 수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안검하수가 각막의 형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면 처진 눈꺼풀에 덮인 각막의 최상부는 눈꺼풀에 압력을 받아서 평평해지고 눈꺼풀에 덮이지 않은 각막은 눈꺼풀에 눌린 각막이 평평해졌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상작용으로 각막이 뾰족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안검하수의 정도에 따라서도 각막 변화의 차이가 있겠는데 가벼운 안검하수에서는 각막 중심부에서 약간의 위쪽이 뾰족해지는 데 비해서 심한 안검하수에서는 각막이 눈꺼풀을 더 심하게 누르고 또 넓게 누르기 때문에 각막이 뾰족해지는 부위가 안구의 하방으로 더 이동하게 되면서 각막의 중심부에서 아래쪽까지 각막이 뾰족해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각막의 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안검하수를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결국 안검하수 수술을 하게 되는데 수술 이후에 각막에 생기는 변화로는 연구에 따라서 결과가 다소 다르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수술 후 각막 난시가 감소하거나 변하는 그런 변화가 전혀 없었다는 보고도 있었고 수술 후에 각막 난시가 감소하거나 시력이 향상이 되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선청성 및 후천성 안검하수 환자 20안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안검하수 수술 이후 뾰족했던 상부 각막이 평평해지고 난시가 감소하고 교정 시력이 향상되었다는 보고가 있고 다른 연구에서는 수술 6주째 72.4%의 환자에서 난시가 오히려 증가했으나 12개월 후 재검한 15안에서는 모두 난시가 수술 전 수준으로 회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국내에서 시행한 연구로는 서울성모병원의 양서구 교수님께서 21명의 선천성 안검하수 환자를 대상으로 안검하수 교정술 3개월째 난시의 크기에는 유의한 변화가 없었으나 난시 방향이 경사난시로 변화하였다고 발표하신 적이 있습니다. 수술 후 오히려 각막 난시가 증가했다는 보고도 있는데 눈꺼풀 올림근 절제술로 난시가 평균 0.83디옵터 증가했다는 연구가 있고 수술 후 환자에서 난시가 더 흔해지고 난시의 정도는 평균 0.4디옵터 정도 증가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연구마다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수술 전 환자의 안검하수가 얼마나 심했는지 어떤 수술 방법을 적용하여 수술을 하였는지가 중요하겠습니다. 수술 전 환자의 안검하수 정도와 눈꺼풀 모양에 따라 수술 방법도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국 안검하수 수술 전 환자의 눈 상태가
수술 전, 수술 후 각막의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인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눈매 교정 수술의 여부에 따라 살펴보면 눈꺼풀 수술 중 눈매 교정 수술을 추가한 경우 난시가 0.25디옵터 변화하였는데 반면에 눈매 교정 수술 없이 눈꺼풀 지방만을 제거한 경우에는 이보다 난시의 변화가 적었습니다. 눈꺼풀 지방을 제거한 경우에도 내측 중간 패드, 내측 지방 패드, 중간 지방 패드를 모두 제거하였을 경우에는 0.21디옵터의 변화가 있었지만 내측 지방 패드만 제거한 경우에는 0.15디옵터 변화에 그쳐서 눈꺼풀 지방을 많이 제거할수록 난시의 변화 정도도 커진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눈매 교정 수술이나 눈꺼풀 지방 제거 없이 피부만 절제한 경우에는 난시에는 거의 변화가 없어서 0.09디옵터가 변화하는 데 그쳤습니다. 피부 절개를 하지 않고 안검하수를 교정하는 비절개 눈매 교정술에 있어서는 윌럭은 결막 절제술을 시행했을 때 유의한 난시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눈꺼풀 너림줄까지 교정하는 비절개 눈매 교정술은 수술의 범위가 더 넓어지기 때문에 난시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안검하수 수술 후 전반적인 각막 상태의 변화는 수술 전 안검하수에 의해 눈꺼풀이 덮인 위쪽의 각막은 평평해지고 상대적으로 중심부 각막은 뾰족해져 있다가 수술 이후에는 중심부 각막도 평평해지는 경향이 있겠습니다. 이는 스마일 수술 전 난시가 심할수록 그리고 안검하수 수술 후 난시 감소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난시가 1.5디옵터 이상일 경우 난시의 변화폭이 크다고 예상할 수 있고 환자의 나이가 어릴 경우 안검하수 수술 후 난시의 감소폭이 크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안검하수 수술 후에 6개월 정도가 지나면서 차차 안정화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안검하수를 교정하지 않고 그대로 스마일 수술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안검하수 때문에 각막의 중심부가 뾰족해진 각막을 그대로 수술하는 경우에는 각막을 적정량보다 많이 깎아내는 과교정의 위험성이 항상 있습니다. 20대에서 30대의 젊은 나이일 경우 수정체의 조절 기능이 좋기 때문에 적은 양의 과교정은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시력이 다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해줄 긍정적인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40대 이상의 굴절 교정 수술의 경우 적은 양의 과교정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과교정이 되었을 때 가까운 것이 덜 보일 가능성이 있고 이를 고려하자면 40대 이상의 경우 굴절 교정 수술 전 안검하수 수술을 미리 받는 것이 나을 수 있겠습니다. 눈꺼풀 수술과 스마일 수술 중 어떤 수술을 먼저 해야 할지 고찰해 보자면 일단 눈꺼풀 수술을 먼저 해야 한다는 쪽에서는 눈꺼풀 수술 후 각막 굴절률 그리고 난시가 변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눈꺼풀 수술을 먼저 하고 스마일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스마일 수술을 먼저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스마일 수술을 할 때 눈꺼풀을 강제로 벌려놓는 개검기를 사용하고 나면 눈꺼풀이 처지는 안검하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 스마일 수술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안검하수 수술을 해야 눈꺼풀 수술을 2번 받는 일을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한 줄의 원칙으로 정리할 수는 없겠고 그동안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고민해 보자면 스마일 수술을 먼저 해도 되는 경우는 일단 안검하수가 아니라 간단한 매몰 쌍꺼풀 수술을 받는 경우 그리고 눈매 교정 수술을 하지 않는 절개법 쌍꺼풀의 경우 그리고 눈꺼풀 지방을 많이 제거하지 않는 절개법 쌍꺼풀 수술의 경우에는 수술 후 각막의 변화가 거의 없고 변화가 있더라도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스마일 수술을 먼저 해도 되겠습니다. 스마일 수술보다 눈꺼풀 수술을 먼저 해야 하는 경우는 눈꺼풀에 명백하게 위치 이상이 있는 경우, 눈매 교정을 반드시 해야 하는 안검하수 수술의 경우,
그리고 눈매 교정량이 많은 안검하수 수술의 경우, 눈꺼풀의 지방을 많이 제거하는 절개법 안성형 수술의 경우, 그리고 노안이 이제 막 시작될 수 있는 40대 이상의 분들이 되겠습니다. 20대 초반의 경우에도 1.5디옵터 이상의 난시가 있는 경우에는 수술 후 난시 변화량이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스마일 수술보다 눈꺼풀 수술을 먼저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눈꺼풀 수술 이후에 시간이 얼마나 지나야 스마일 수술이 가능할까요?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각막이 안정화되는 것은 넉넉 잡아서 6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보기 때문에 눈꺼풀 수술 이후 6개월 이상 시간이 지나서 수술을 받으시면 안심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준비한 강의는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은 이제 질문 올라온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봉골레 불당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스마일 라식이 일반 라식보다 안전한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안전성 면에 있어서는 스마일 라식이 일반 라식보다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동영상에서 보여드렸지만 각막을 절개하는 그 절개창의 부위가 스마일 라식의 경우에는 일반 라식의 경우보다 대략 10%에서 20% 정도밖에 안 되는 적은 그런 절개창만을 만들기 때문에 각막에 플랩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고 각막에 캡만 존재하기 때문에 눈을 부딪히거나 다치는 일이 생기더라도 일반 라식처럼 시력이 많이 떨어지거나 하는 일이 발생할 위험이 훨씬 적겠습니다. 그래서 안전성의 면에 있어서는 일반 라식보다는 스마일 라식 혹은 라섹 수술이 안전하다고 설명드리는 게 이제 보통의 설명이 되겠습니다. 아야네님, 스마일 수술이랑 상안검, 하안검, 눈꺼풀 수술을 둘 다 하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보통 어떤 건 먼저 하고 두 수술 사이 간격은 어느 정도 두는 게 안전한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제가 강의를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그 스마일 수술을 먼저 하고 상안검, 하안검 수술을 할 수도 있고 눈꺼풀 수술을 먼저 하고 스마일 수술을 받으시는 경우도 있겠는데요. 제 의견은 일단 상안검, 하안검 수술을 하게 되면 위아래 눈꺼풀을 둘 다 이제 수술을 받게 되는 거기 때문에 수술 이후에 눈꺼풀의 장력이 안구를 누르는 변화라든지 눈꺼풀과 그 안구 사이의 위치 관계가 수술 전에 비해서 많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마일 수술이 너무 급한 게 아니시라고 하면 윗눈꺼풀 성형수술, 아랫눈꺼풀 성형수술을 먼저 받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6개월 이상 지나고 그 다음에 스마일 수술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건포도 땅콩님, 눈꺼풀 수술 뒤에 눈이 완전히 감기지 않아서 각막이 마를 수 있다고 들었는데 드물겠지만 혹시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 어떻게 빨리 알아채고 대처할 수 있는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제 일반적인 쌍꺼풀 수술이나 눈꺼풀 피부 이완 수술을 받고 난 다음에 완전히 감기지 않아서 각막이 마르지 않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눈꺼풀 수술 이후에 눈이 감기지 않는 경우는 주로 이제 안검하수 수술을 받았을 때 이런 일이 많이 생길 수 있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콘택트 렌즈 때문에 발생한 안검하수라든지 중년 이후에 노인성으로 발생한 안검하수의 경우에는 눈꺼풀 너림줄이 눈꺼풀 판에서 떨어지면서 이렇게 발생하는 눈꺼풀 너림줄 약화형 안검하수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런 경우에는 안검하수 수술을 하더라도 그리고 안검하수 수술로 눈꺼풀을 많이 올리더라도 눈이 완전히 감기지 않는 합병증이 생길 가능성이 낮은 편입니다. 근데 이제 선천성 안검하수의 경우에는 눈꺼풀만 처져 있는 게 아니라 눈꺼풀의 운동성이 같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수술 이후에 눈이 감기지 않는 토안의 가능성이 많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그런 안검하수 타입이
어떤 타입인지를 한번 미리 알아보시면 수술 이후에, 그러니까 수술 받기 전에도 각막이 마르는 그런 합병증이 생길지 생기지 않을지를 미리 좀 예측해 볼 수 있겠고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수술 이후에 이제 눈은 잘 감기시고요. 그리고 혹시 감기지 않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안연고라든지 안약을 통해서 보상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게 치료를 할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점점 감기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정말 문제가 된다고 하면은 눈꺼풀 높이를 다시 낮추는 수술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생기는 합병증은 다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네. 네, 건강 찾는 김영사님, 스마일과 눈꺼풀 수술을 모두 하면 더 선명하고 또렷해 보일지 질문 올려주셨는데요. 물리적으로 빛이 더 들어오니까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아닐 것 같기도 하고, 좀 헷갈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눈꺼풀 수술과 스마일 수술을 하면 더 선명하고 또렷해 보일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 강의 중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눈꺼풀이 처지는 안검하수가 있을 경우에는 눈꺼풀의 압력이 안구에 작용을 하면서 이제 축구공처럼 이제 동그랬던 눈이 럭비공처럼 약간 찌그러지는 직난시를 유발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눈꺼풀 수술을 해서 난시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고요. 물리적으로 빛이 더 들어오면 이제 잘 보이는 그런 면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이제 안검하수가 꽤 심해서 동공연까지 이제 가릴 정도로 처진 경우에 주로 그럴 것 같고요. 그리고 안검하수가 심하지는 않지만 그 눈꺼풀 피부 이완이 심해서 많이 늘어지신 경우에도 이렇게 빛을 가리는 일이 생겨서 조금 더 답답해 보이는, 시야가 답답해 보이는 느낌은 충분히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손을 위에 올려서 이렇게 가려보시면 느끼실 수 있겠지만, 이제 가리는 뭔가 장애물이 눈에서 이렇게 멀어질수록 상부 시야가 더 많이 가려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눈꺼풀 자체가 터지는 안검하수보다 피부가 늘어지는 피부 이완이 시야를 가리는 면에서는 더 불편한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힘든 인생님, 시력 교정술 재수술은 왜 난이도가 높다고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시력 교정 수술의 재수술이 난이도가 높은 이유는 합병증의 발생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의사 입장에서는 좀 더 신경 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각막이 충분히 두꺼우신 분이라고 하더라도 한번 깎아낸 각막은 여유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재수술을 하게 될 경우에는 수술이 가능한 상한선에 가깝게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수술 계획을 하는데 어려운 면도 있고요. 그리고 재수술을 하게 되면 각막 혼탁이라든지 그런 수술 후에 합병증의 발생 가능성도 좀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에 있어서 여러 가지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겠습니다. 네, 불행한 바나나님, 근시와 약한 난시가 있으신 상태에서 스마일 수술이 이제 적합한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라식이나 라섹, 렌즈 삽입술로 가게 되는데, 건조증이나 회복, 그리고 직업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떻게 고르는 게 좋을까요?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마 병원에서 상담을 받아보신 것 같고요. 스마일 수술의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이제 남은 선택항은 라식이나 라섹, 렌즈 삽입술 중에 고르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건조증이나 회복이나 직업적인 면에서 봤을 때 정말 한 가지로 답변 드리기는 어려운 부분들인데요. 일단 건조증 면에서 봤을 때는 라식 수술보다는 라섹 수술이나 렌즈 삽입술이 조금 유리할 수 있습니다. 라식 수술의 경우에는 각막을 절개하는 범위가 넓기 때문에 각막에 감각신경 손상이 많이 발생하게 돼서, 그렇게 되면 회복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은 괜찮으시지만 심한 안구 건조증이 발생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조증 측면에서 보자면 라식보다는 라섹이나 렌즈 삽입술 쪽으로 조금 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회복의 면에서는 또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시력이 빨리 회복되고 수술 이후에 통증이 없는 것을 기준으로 따져보자면 라식 수술이나 렌즈 삽입술이 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라섹 수술은 이제 깎아낸 각막을 다시 덮어주는 거 없이 그대로 살이 아물 때까지 기다리는 수술이기 때문에 수술 후의 통증이 5일에서 한 일주일 정도 지속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시력이 0.8, 1.0 이상으로 올라오려면 한 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 속도의 면에서는 라식과 렌즈 삽입술이 장점이 있겠고요. 장시간 모니터를 보는 직업을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에는 아까 설명드렸던 건조증과 좀 연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시간 모니터를 보시게 되면 아무래도 눈도 많이 건조해지고 눈을 깜빡이는 횟수도 줄어들기 때문에 불편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거는 이제 건조증을 좀 예방할 수 있는 수술 위주로 수술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렌즈 삽입술에 대해서 한 가지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다른 수술들은 각막의 표면을 레이저로 깎아내는 그런 형태의 수술인 거에 비해서 렌즈 삽입술은 눈에 절개창을 만들고 그 안으로 렌즈를 삽입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수술 후에 합병증의 종류가 좀 달라지게 됩니다. 안압이 오른다든지 아니면 백내장이 발생한다든지 눈 안에 염증이 생긴다든지 하는 약간 다른 차원의 문제가 또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하시고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SS님 40대 중반인데 20대 때 먼 곳이 흐려 보여서 안경을 쓰셨고 요즘에는 가까운 곳이 흐려 보여서 안경을 벗으니까 이제는 가까운 곳이 잘 보이신다고 하셨는데요. 안경점에서 다초점 렌즈를 껴야 한다고 얘기를 들으셨는데 꼭 바꿔야 하나요? 질문 주셨습니다. SS님 말씀하신 것을 봤을 때에는 제가 시력 검사를 해보진 않았지만 아마도 아주 가벼운 정도의 경도의 근시가 있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마이너스 2디옵터에서 마이너스 4디옵터 정도의 경도의 근시가 있으실 것 같고요. 경도에서 중등도의 근시가 있으실 것 같고 20대 때 이제 먼 곳이 흐려 보이셨던 이유는 한 마이너스 2디옵터 정도의 근시가 있으시다고 하면은 안경을 벗고 멀리 봤을 때 한 0.1 정도의 시력이 나오기 때문에 먼 곳이 흐려 보여서 이제 젊은 시절에는 안경을 쓰셨을 건데 이제 오히려 그 안경을 쓰고 가까운 것을 보려고 하면 이제 40대 초반부터는 이제 노안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덜 보이고 안경을 벗으면 이제 맨눈으로 봤을 때 가까운 게 더 잘 보이시는 거거든요. 이런 분들에서는 이제 노안 교정 수술을 섣불리 하는 것도 어려운 면이 가까운 시력이 워낙 평생 좋으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노안 교정 수술을 조금 일찍 받거나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가까운 게 많이 안 보여서 수술 후 만족도가 떨어지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안 교정 수술을 상당히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되는 분이고 저희 안과 의사의 입장에서도 섣불리 권유를 드리기 어려운 분이 되겠고요. 그렇다면은 노안이 너무 심해질 때까지 그냥 불편한 상태로 지내셔야 하는가 생각을 해보면 또 최대한 편하게 지내보시려면 몇 가지 선택해 보실 수가 있는데 만약에 안경을 썼다 벗었다 하는 것이 많이 불편하지 않으시다고 하면 다초점 안경을 쓰지 않고 멀리 보는 원거리 안경을 쓰시고 가까운 것을 볼 때에는 안경을 잠깐 벗고 보시는 그런 생활 패턴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안경을 썼다 벗었다 하는 것이 꽤나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안경을 하나 쓴 채로 멀리도 잘 보고 가까운 데도 잘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다초점 렌즈 안경을 끼시는 방법이 있겠고요. 근데 이제 다초점 안경을 착용하게 되면 생길 수 있는 문제가 갑자기 이제 외모적으로 조금 나이가 들어 보인다는 그런 얘기를 들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약간 어지럼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한 10분 중에 한 두세 분 정도는 다초점 안경을 쓰고 나서 어지러워서 적응을 못 하시는 분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고요. 이 외에 또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으로는 노안 교정용 콘택트 렌즈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광학 기술이 많이 발달하면서 소프트 콘택트 렌즈에도 노안 교정 기능이 좀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렌즈에 익숙하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큰 거부감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노안 교정 콘택트 렌즈를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위험한 짐승님, 20대 때 일반 라식 수술을 받은 적이 있으신데
40대가 되어서 다시 근시가 재발했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반 라식보다 스마일 수술로 재수술하는 게 나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사실 라식 수술을 받으신 지 20년 정도 지났고 이렇게 오래되셨다고 하면은 재수술은 라섹 수술로만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라식이라든지 스마일 수술로 수술을 진행을 하려면 각막에 이제 표층의 뚜껑을 만드는 이제 플랩이라든지 캡을 만드는 과정이 필요한데 과거에 수술을 받았던 플랩의 상처가 여전히 아직도 있는 상태이시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플랩이라든지 그런 캡을 정확하게 만들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라식 수술을 받으신 다음에 재수술을 하실 때에는 라섹으로 보통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또리님, 누진 초점 안경을 맞췄는데 어지러워서 일반 안경과 좀 번갈아 쓰신다고 하셨는데요. 안경을 하루에 2번 바꿔 쓰는 게 안 좋은지 물어보셨습니다. 여기에 답변을 드리자면 안경을 도수를 바꿔서 하루에도 여러 번 바꿔 쓰시는 거는 눈 건강의 면에 봤을 때 치명적으로 안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도수가 맞지 않는 안경을 쓰거나 올바르지 않는 안경을 썼을 때 시력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보통 7세 미만의 아이들에서 약시가 유발되는 경우에 그럴 수 있는데 8세 이후에 아이들 그리고 청소년, 성인의 경우에는 안경을 도수 안 맞는 안경을 썼다든지 도수가 다른 안경을 빈번하게 바꿔 쓴다고 해서 시력에 영향을 주는 일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안경을 바꿔 썼을 때 바뀐 안경에 눈이 적응하는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고 특히 노안이 발생한 40대 이후의 분들이라고 하면은 그 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시력이 매우 안 좋아진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일시적인 증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구리 전망대님, 한쪽 눈에만 단초점 백내장 수술을 앞두고 계시고 가까운 글자만 잘 볼 수 있는 단초점 렌즈가 있는지 궁금하시다고 하셨는데요. 한쪽 눈에만 단초점 백내장 수술을 앞두고 계시다고 하면은 이제 이미 렌즈를 결정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단초점 렌즈의 도수만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가까운 글자를 잘 볼 수 있는 단초점 렌즈가 따로 있고 먼데 있는 글자만 잘 볼 수 있는 단초점 렌즈가 따로 있는 거는 아니고요. 우리가 단초점 렌즈가 있다고 하면 그 단초점 렌즈를 도수를 조절을 해서 똑같은 렌즈를 도수를 조절을 해서 멀리가 잘 보이게 해드릴 수 있고요. 가까운 글자가 잘 보이게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단초점 렌즈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멀리가 잘 보이게 도수를 맞춰드리면 상대적으로 가까운 글자는 좀 많이 안 보일 수가 있고요. 가까운 글자를 잘 보이게 해드리면 먼데 보이는 글자가 또 상대적으로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초점 백내장 수술을 하시게 되면 양자택일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이제 가까운 글자를 잘 보게 하게 되는 경우는 이제 수술을 하지 않는 반대쪽 눈이 그 시력을 고려했을 때 수술 후에 양쪽 눈의 도수가 너무 차이가 나게 되면 짝눈이 되고 그렇게 되면 생활하는 것도 많이 불편해질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수술을 하지 않는 쪽에 눈이 근시가 꽤 있으신 편이라고 하면 반대쪽 눈을 단초점으로 백내장 수술을 할 때에는 가까운 글자만 잘 볼 수 있게 그렇게 도수를 맞추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제 반대쪽 수술하지 않는 반대쪽 눈이 이제 멀리가 잘 보이는 눈이라고 하면 수술을 먼저 받는 눈은 가까운 글자만 보게 해서 이제 믹스 매치를 해서 멀리도 가까이도 잘 보이게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그런 기법도 있겠고 아예 그냥 멀리가 잘 보이는 렌즈를 삽입을 해서 멀리는 확실하게 선명하게 잘 보이게 만들어 드리고 가까운 글자를 볼 때 돋보기를 조금 착용하게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라라님, 갑상선 눈병증이 있으면 눈이 튀어나오고 눈꺼풀이 올라간다고 하셨는데, 이제 미용 목적 눈꺼풀 수술을 해도 되는지 말씀하셨는데요. 예, 갑상선 안병증이 있으신 분들도 미용 목적의 눈꺼풀 수술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질병의 활성기에는 절대 수술을 받으시면 안 되고요. 이제 그 안과 선생님께
그 갑상선 암병증이 이제 휴지기에 들어갔다는 걸 확실히 확인을 받으시고, 그리고 6개월 이상의 안정기간을 가진 다음에 그 다음에 눈꺼풀 수술을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갑상선 눈병증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눈의 수술을 받으시는 것이 크게 세 가지가 있겠는데, 첫 번째는 이제 안구 돌출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안화 감압술이라는 것을 받으실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발생한 사시에 대해서 사시 수술을 할 수가 있겠고, 세 번째는 눈꺼풀 모양의 이상에 대해서 이제 눈꺼풀 수술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눈꺼풀 수술을 먼저 받으시면 안 됩니다. 수술을 받는 순서가 안화 감압술, 그 다음에 사시 수술, 그 다음 눈꺼풀 수술의 순서가 되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안화 감압 수술을 받게 되면 사시 상태도 변하게 되고 눈꺼풀 수술도 다 변하게 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사시 수술을 받게 되면 눈꺼풀 모양도 평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의 뒤쪽에서부터 차례차례 눈 앞쪽으로 나오는 수술을 받으셔야 된다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리스크님, 녹내장 모양체 연발증이 있는 환자분이신데, 지금은 좋아졌는데 또 재발한다고 들어서 이게 언제까지 재발하는지, 이 병이 녹내장까지 가는지, 녹내장 모양체 연발증이 있는 환자는 라식라섹이 위험한지 질문해 주셨는데요. 일단 녹내장 모양체 연발증이 있으신 분들은 재발을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원인을 잘 찾아본다고 하더라도 원인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하신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이게 언제까지 재발할지 참 그런 것도 걱정들이 많이 하시는데요. 보통 이제 환자분들을 보다 보면 이게 뭐 한도 끝도 없이 재발하는 경우보다는 재발하는 시기에 좀 몰려서 재발하는 경우가 꽤 많기 때문에 최근에 재발하는 적이 많다고 하시더라도 그게 평생 지속된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이제 언제든 다시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안과 검진은 계속 정기적으로 받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병이 이제 녹내장으로 갈지의 여부는 이제 염증이 발생하고 즉각적으로 이제 진료를 보시고 안약을 사용하신다고 하면 시신경 손상이 이제 남는 녹내장까지 가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참 관리를 잘 하시고 항상 관심을 갖고 정기 검진을 하시고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관리하시는데 팁을 드리자면, 녹내장 연발증이 있을 때에는 이제 빛을 봤을 때 눈이 뻐근하게 아픈 증상이 좀 특징적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포토포비아라고 하는 증상인데, 이제 보통 이제 눈이 불편하다고 하는 증상은 우리가 눈에 뭐가 낀 것 같고 뭔가 건조해지고 하는 안구 건조증의 증상과 눈 속에 염증이 생기는 그런 녹내장 모양체 연발증 재발의 증상이 상당히 헷갈리기 때문에 환자분들도 내가 이게 건조증 때문에 또 그런 건지 눈 속에 염증이 생겨서 또 그런 건지 좀 헷갈리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럴 때는 이제 밝은 형광등 불빛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바라봐 보시고, 그러면은 이제 그 홍채가 이제 줄어들면서 동공이 축소가 되면서 직접적으로 이제 홍채의 운동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 염증이 있으신 분들은 직접 거기가 뻐근하게 아프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증상이 있을 때는 좀 더 눈 속에 염증을 시사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녹내장 모양체 연발증이 있으신 분들은 라식라섹이 위험하냐고 이제 물어보셨는데요. 라식 라섹 수술은 이제 수술 이후에 각막이 조금 얇아지게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안압을 측정하는 데에도 오차가 생길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좀 녹내장이 있으신 분들은 좀 신중 고려해서 수술을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진료실에서 뵙거나 또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수안과 오은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